고려대학교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 신입생 파이썬 기초 세미나 제6회차.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예외 처리와 내장 함수, 외장 함수입니다. 발표자는 이정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 소속으로 2023년 3월에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관심 분야는 딥러닝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및 정밀 의료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장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용 빈도가 높은 내장 함수들을 실행 예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장 함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외장 함수를 실행 예문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장 함수 내용 중 멀티스레드와 관련하여 책에서 소개하지 않은 몇 가지 주의사항과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구문들은 코딩 중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주요 오류 구문 3가지인데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파일 입출력 오류, 연산 오류, 인덱싱 오류입니다. 파일이나 파운드 에러는 지정한 파일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호출되는 오류 구문이고요. 제로 디비전 에러는 0으로 나누기를 시도했을 때 출력되는 오류 구문이며, 마지막으로 인덱스 에러는 실제 인덱스 범위 바깥의 인덱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호출되는 오류 구문입니다. 이러한 오류 구문들은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되는 것을 막고 코드의 실수를 수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일단 한번 출력되면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리기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작동 흐름을 확인할 때 이러한 오류를 무시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외 처리 기법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런 예외 처리 기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앞서 당부드릴 점은 예외 처리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기법입니다. 오류를 무작정 무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류 메시지를 보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가 발생하는 근원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외 처리 기법은 다음과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ry에는 중심 코드를, except에는 오류가 발생될 경우 수행할 코드를 삽입합니다. 왼쪽의 문법 구문을 보시면 대괄호가 2번 중첩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 대괄호 안의 구문들은 코드 작성 시 생략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사용 용례를 볼까요?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던 연산 오류 구문입니다. 0으로 나눌 수 없어서 생기는 에러 메시지를 에러 v1으로 간주하는 구문이고요. 여기서 붉은 부분은 첫 번째 대괄호 부분을 나타내며 노란 부분은 as로 시작되는 두 번째 대괄호 부분을 나타냅니다. 둘 모두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대괄호는 전부 생략한 기본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처럼 정상 구문만 존재하는 경우 정상 구문만 출력을 하고, 파일 블록에 만약 오류 구문이 존재하면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고 미리 삽입해 두었던 코드인 오류 구문을 출력하게 됩니다. 대괄호를 생략하지 않고 사용하는 두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생 오류만 포함한 경우입니다. try 블록에 잘못된 연산 코드가 삽입된 상태로 except 구간에는 여러 개의 예외 처리 블록이 삽입된 상태입니다. 각각 연산 오류 구문, 파일 호출 오류 구문이네요. 실행 결과 try 블록 안에 있는 것이 연산 오류임이 감지되자 제로인 경우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로 발생 오류와 오류 메시지 변수까지 포함한 경우입니다. 각각 대로 연산과 파일 호출 오류 구문을 E와 P로 지정합니다. 두 가지 오류를 모두 확인하자 실행 결과 try 블록에서 인지한 각 오류 구문에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를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0 연산 오류는 제로 디비전 에러로 이 에러가
2라는 변수에 할당되어 변수를 출력하였을 때 이 오류에 미리 지정되어 있던 division by zero라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호출에 실패하자 file not found 에러를 인지하고 p라는 변수에 할당한 뒤 이 p를 출력하자 기존에 있던 오류 메시지인 no such file or directory 그리고 찾을 수 없는 파일명을 출력해줍니다. 예외 처리 기법 finally입니다. finally 구문은 try 블록의 수행 도중 예외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수행됩니다. 보통 사용한 리소스를 닫아야 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일 입출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열었던 파일을 닫아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딩 중 반복문을 이용해 새로 작성한 파일의 경우 마무리로 파일을 닫아주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에 저장되어야 할 요소들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해도 그 파일이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삭제나 이름 변경 또는 이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구문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예외 처리 구문의 가장 아래에 finally 블록을 덧붙여주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 예시 전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 출력한 뒤 finally 구문을 사용하여 파일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영문자라서 따로 인코딩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만약 파일에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예처럼 따로 인코딩 지정이 필요합니다. UTF-8 혹은 EUCKR을 적어주시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닫아주는 경우에는 사실 꼭 이 finally를 사용하진 않아도 되고요. 앞서 파일 입출력 챕터에서 배웠던 with, open 구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또 다른 사용 예를 살펴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코드는 0연산 오류를,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는 파일 호출 오류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코드 모두 try, except, finally를 모두 사용하여 예외 처리를 하고 끝맺음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0연산 오류를 감지한 오류 구문의 오류 메시지만을 출력하고 바로 finally 있는 끝맺음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의 경우 file not found 에러를 인지하고 해당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 뒤에 끝맺음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류 구문은 여러 개를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 개의 오류 구문이 동시에 존재하여도 파이썬은 가장 처음 인지한 오류만 리포트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예가 바로 그 예시 중 하나인데요.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코드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각각의 출력 구문을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이처럼 괄호를 사용해 하나의 변수로 오류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인덱스 오류와 0연산 오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문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코드는 인덱스 오류만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인덱스 오류가 제거된 아래쪽 코드는 무시되었던 0연산 오류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 회피하기입니다. 오류가 날 걸 알지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앞선 예외 처리 기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오류가 다른 코드의 출력문을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패스를 사용하는데요. 패스를 사용하면 보시는 사용 예와 같이 오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중지되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읽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류를 따로 처리하는 법, 회피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쨌든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를 위해 파이썬에서는 rise라고 하는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지정한 오류를 강제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강제로 오류를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드릴 예시에서 사용할 오류는 not implemented error입니다. 이 에러는 상위 클래스를 설계할 때 하위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드하여 상세하게 구현해야 하는 메소드를 알릴 때 사용하는 오류입니다. 분홍색 하이라이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예시에서 버드라는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 이글이라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글 클래스는 별다른 메서드를 작성하지 않고 패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보다시피 버드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서 이걸 그대로 실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상세한 구현이 돼야 하는 메서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not implemented 에러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위해 호랑이에게 곧바로 버드 클래스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새가 된 호랑이에게 플라이를 수행시켰으나 호랑이가 가진 플라이는 강제로 오류를 출력하는 기능만 존재하므로 오류만 출력됩니다. 그러나 버드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플라이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이루어진 이글을 호랑이에게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메서드 정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독수리가 된 호랑이에게 플라이를 수행시키자 버드 클래스에서 호출하던 오류가 출력되지 않고 제대로 very fast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프린트 구문을 이용한 출력문이 아니라 패스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도 다음과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not implemented error 오류 체크 시에 이 에러는 메서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의 이름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지 없는지와 그것만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나만의 예외, 오류 만들기입니다. 프로그램 수행 도중 특수한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종종 예외를 만들어서 사용하곤 합니다. 예외는 파이썬 내장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를 볼까요? 작성한 오류를 출력해보기 위해 별명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작성하고 지정된 별명인 바보가 들어오는 경우 설정해놓은 myError가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별명으로 천사가 들어온 경우에는 제대로 별명을 출력하지만 지정된 별명인 바보가 들어온 경우에는 설정해놓은 myError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메시지를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홍색 하이라이트 부분이 공란으로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류는 앞서 설명드렸던 예외 처리 기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Error가 인지될 경우 허용되지 않는 별명입니다를 출력하도록 수동 지정한 코드입니다. 아래는 myError를 변수로 받았으나 myError 부분에 오류 메시지를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걸 인지는 했으나 별다른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오류들처럼 변수 자체에 지정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고 싶다면 오류 클래스 안에 지정 메소드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오류처럼 변수로 받아 출력하였을 때 커스텀 오류에 오류 메시지가 표기되게 하는 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노란 하이라이트에 스트링 문자 매직 메서드를 호출하여 구현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언더 하이픈 2개로 이루어진 메서드를 매직 메서드, 스페셜 메소드 또는 던더 메소드로 부르곤 하는데요. 이 메소드는 파이썬 내부에 이미 정의되어 있으며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알아서 호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뒤로 언더바가 2개씩 붙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이 문자 매직 메서드는 프린트 2처럼 오류 메시지를 프린트문으로 출력할 경우에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오류 메시지 출력을 위해 문자 매직 메서드를 호출하고 원하는 오류 메시지를 리턴으로 반환해 줍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이번에는 변수만 가지고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외 처리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란 파이썬 배포본에 함께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구현해 놓은 프로그램이 모듈화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외부 모듈과 달리 임포트가 필요하지 않아서 아무런 설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린트, 인풋, 딜리트, 타입, 리스트처럼 이미 앞서 사용해 보셨던 다양한 기능들이 모두 이 내장 함수에 해당됩니다. 이것 외에도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기능,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오랜 시간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어 미리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 함수 파트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을 실제 예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나 본 발표에서는 발표의 용이성을 위하여 함수 소개 순서를 편집하였습니다. all과 any입니다. all은 반복 가능한 자료용 내 모든 x가 참일 때만 참으로 알려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true에 대해서 and 논리 연산을 적용하고 있고요. 반복 가능한 자료용으로는 포문으로 셀 수 있거나 출력할 수 있는 자료용들, 즉 리스트, tuple, string, 딕셔너리, 집합과 같은 군집 자료용을 나타내곤 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1, 2, 3이 모두 양의 정수였기에 true를 출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예시에서는 모두 양의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false를 출력하였는데요. 이는 컴퓨터가 가진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는데 1은 참, 0은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비록 양의 정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컴퓨터 안에서 계산될 때는 이진법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1, 0, 0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과 1, 0은 true로 인지를 하지만 0이 들었기에 무조건 false로 인지를 해서 false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any입니다. any는 all의 반대로 하나라도 참이면 true를 출력하고 모두 거짓일 때 false를 출력합니다. true에 대해서는 OR 논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쉽게 정리하면 반복 가능한 자료용 내의 모든 x 중 하나라도 참이 있다면 참이라고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앞서서 올 연산에서는 false를 출력했던 1, 2, 0 리스트가 true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 0이 비록 false여도 나머지 1, 2가 true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0과 비어있는 문자값이 들어가자 둘 다 false로 인지되므로 최종적으로 false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와 오디널입니다. 캐릭터는 ASCII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print 캐릭터 97이라고 했을 때 10진수의 97번이 ASCII 코드에서는 A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요. A를 출력하고 ASCII 코드의 48번이
숫자 0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0이라는 문자를 반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널입니다. 입력된 문자의 ASCII 값을 돌려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오디널 내장 함수의 문자, 스트링 숫자 0가 들어왔을 때 ASCII 코드로는 48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8을 반환합니다. 소문자 A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ASCII 코드의 숫자 값은 97입니다. 따라서 97을 반환하고 물음표가 들어왔을 때는 63, 숫자 1이 들어왔을 때는 49로 순차적으로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numerate 함수입니다. 자료형의 현재 순서와 그 값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보통 포문과 조합되어 사용되고요. 포문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알고 싶을 때 객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인덱스 값이 필요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일반적인 포문 사용법과 다르게 변수를 두 가지를 앞에 선언을 했는데요. 이 numerate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존의 포문의 값으로 불러올 변수뿐만이 아니라 이 numerate 값이 들어가야 할 인덱스 번호를 담아주는 변수도 필요합니다. 위아래 똑같이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와 그리고 그 값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발 함수입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을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내장 함수인데 사실상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내장 함수에 들어갈 내용은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하고요. 입력받은 문자열로 파이썬 함수나 클래스를 동적으로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예시와 같이 문자열을 받지만 이 문자열이 숫자가 아닌 경우, 문자가 들어간 문자열인 경우에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감싸주지 않으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 이유가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이 예시와 같이 붙여주게 되면 각각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는 변수, 더하기 기호, 변수, 그리고 따옴표로 이렇게 총 5가지 타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문자를 감싸 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함수에 대한 수행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가 2고 a가 1일 때 두 변수를 선언한 상태에서 이번 함수를 각각 다른 포맷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큰 따옴표로 한번 감싸준 하이와 a는 이렇게 문자열 결과로 나오고요. 하이와 a를 따로 감싼 뒤에 큰 따옴표로 감싸준 경우에는 하이 a가 하나로 붙어서 출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와 a를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큰 따옴표로만으로 감쌌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하이와 i의 실행 결과 값인 3을 반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앞서 설명했던 예제처럼 작은 따옴표를 감싼 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와 a의 변수에 대한 실행 결과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오로지 큰 따옴표로 한 번 감싸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산과 클래스 확인에 관련된 내장 함수입니다. 실제적으로 클래스 확인 때 많이 쓰는 내장 함수는 아래 두 개고요. 위에 있는 거는 계산을 쉽게 해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divided modulo라고 하는 함수는 a, b 순서대로 두 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은 후 a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투표로 돌려주는 함수고요. id는 객체를 입력받아 객체의 고유 주소값을 돌려주는 함수. is 인스턴스는 입력으로 받은 인스턴스가 그 클래스 인스턴스인지 판단하여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돌려줍니다. 숫자 변환 후 반환에 관련된 내장 함수입니다. absolute value는 절대값을 돌려준 함수고요. hex는 정수를 16진수로, octo는 정수를 8진수로 바꿔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단지 숫자를 변환하여 다른 포맷으로 반환하는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하여 설명해 드렸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계산과 클래스에 관련된 함수들도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엄청 중요한 내장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input 함수입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입력을 통해 받은 함수는 string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보통은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린트입니다. 이거는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임의로 넣어놓은 파트인데요. 이 프린트는 가장 자주 사용하셨던 내장 함수입니다. 이 프린트를 사용해 문자, 숫자 또는 변수 안에 담긴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린트에는 두 가지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옵션은 구분자와 계획문자인데요. 구분자는 말 그대로 각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구분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end는 계획문자인데 이 계획문자 옵션은 파이썬에서는 프린트를 사용을 하면은 반드시 끝에 저희가 인지하진 못하지만 계획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계획 문자를 줄바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줄바꿈을 원래 기존에 지정된 디폴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문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I love 애플은 원래라면 두 줄로 출력이 되어야 되지만 이 경우 계획 문자를 띄어쓰기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 띄어쓰기가 들어가면서 한 줄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 계획 문자를 이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글자를 넣음으로써 마치 구분자처럼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 띄어쓰기가 앞뒤로 두 번 포함된 이 문장이 계획 문자로 들어가서 아래에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t 내장 함수입니다. 이 int 내장 함수는 문자의 형태, 실수 형태 등 숫자를 정수형으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문자열 3이 들어오자 숫자 3을 반환하고 음수이자 실수인 숫자가 들어오자 바로 정수형으로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int에는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radix라는 아규먼트를 입력해주면 이 radix라는 위치에 입력한 숫자의 진수로 표현된 문자열 x를 10진수로 변환하여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nt하고 문자열 1, 1을 받고 2라고 적으면 이 뜻은 2진수로 바라봤을 때 1, 1이라는 문자열의 값을 10진수의 형태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진법의 1, 1은 10진수에서 3을 뜻하기 때문에 3을 반환을 하고요. 그 아래 있는 문자열 1a를 16진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값을 10진수로 변환해서 읽어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16진수의 1a는 10진수의 26을 뜻하므로 26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값의 전체 요소를 세워주는 함수 렌입니다. 이 렌 함수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문장의 길이를 세고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과 같은 군집 자료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는 요소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시에서는 스트링의 문장의 길이를 세서 11개가 되었고요. 이 경우 띄어쓰기나 온점도 하나라고 포함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제대로 된 띄어쓰기와 온점이 포함이 되자 더하기 3 카운트가 올라가면서 14개의 길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 아래는 리스트 형태로 검은 고양이 네로를 각각의 요소로 받아들여 3을 반환을 하였고요. 튜플도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요소로서 세기 때문에 2를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내장 함수입니다. 이 리스트는 입력된 요소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돌려주는 함수고 스트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들어온 스트링 그대로 하나의 요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자당 끊어져서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튜플이 들어갔을 때는 튜플 형태 그대로 리스트로 반환을 하고 이 변수로 묶어서 받아도 스트링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다 끊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튜플 내장 함수입니다. 들어온 입력값을 튜플로 바꿔 돌려주는 함수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한 문자당 끊어서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도 튜플로 바꿀 수 있고요. 튜플이 튜플로 들어왔을 때는 2번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타입으로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2번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t리스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했을 때 이 t리스트를 튜플화 시키면 리스트의 요소가 거의 바뀌지 않고 타입만 튜플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x입니다. max 내장 함수는 입력받은 군집 자료형 중 가장 큰 값을 돌려줍니다. 무조건 가장 앞 글자로만 판단을 하고요. 비교 기준은 ASCII 코드의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숫자가 들어왔을 경우엔 숫자 가장 큰 것을 3 반환하고 문자열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뒤로 나올수록 큰 값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뒤에서 2번째 글자인 y를 가장 큰 값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리스트 형태로 각 문자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무조건 앞 글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해물과의 디귿, 백두산이의 비읍, 마르고 달토롯의 미음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비읍이 가장 큰 값으로 판단이 되고 이 비읍을 포함하고 있는 백두산이를 가장 큰 값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한글이 아니라 영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C, D 순서대로 가장 앞 글자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중 가장 늦은 글자, 뒤에서 2번째 글자인 Y를 포함하고 있는 U가 가장 큰 값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다음은 min입니다. min 내장 함수는 max와 똑같은 논리지만 반대로 가장 작은 값을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앞 글자로만 판단을 하고요. ASCII 코드 번호를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리스트에서 1이 가장 작으므로 1을 반환하고 가장 빨리 나오는 글자인 H를 값을 반환을 하며 디귿, 비읍, 미음을 비교를 했을 때 디귿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동해물과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 하면은 이 Do you know what I'm saying에서 가장 처음 반환될 것은 디귿이지만 여기서는 물음표가 반환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ASCII 코드 번호를 기준으로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펼쳐진 부분을 보시면 물음표,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ASCII 코드 63번입니다. 하지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 구역은 그보다 늦은 65번부터 90번대, 97번부터 122번대입니다. 따라서 ASCII 코드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D가 제일 일찍 나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물음표가 그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63번의 값을 가진 물음표를 가장 작은 값으로 반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특수문자가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영역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맥스를 사용을 할 때는 사실 이 특수문자를 제거를 하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게 아니면 정확하게 원하는 특수문자가 하나 정도 있을 때만 그거 이제 특별히 타겟을 해서 만들던가요. 그래서 이 특수문자의 크기와 ASCII 코드 사이의 관계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과 맥스로 비교했던 값이 각각 가장 첫 번째 자리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동물, 동화 이 경우에 순차적으로 한 칸씩 뒤로 이동하며 그 다음 값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디귿, 디귿, 오, 오, 이응, 이응 전부 비교했지만 같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하여 미음, 히읗을 비교하게 되고 이 경우 미음 더 작기 때문에 민이라면 미음을 출력할 것이고 히읗은 더 크기 때문에 히읗이라면 맥스에서는 히읗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포호 함수와 라운드 함수입니다. 포호 함수는 입력받은 x와 y를 제곱해주는 함수고요. 이때 x는 밑이 되고 y는 지수가 됩니다. 따라서 2의 2는 2의 2승이 되고 2의 4는 2의 4승이 됩니다. 또한 파워 함수는 이렇게 숫자 2개를 써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2하고 아스터에스크 별 2개와 숫자 이런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도 똑같이 2의 4승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라운드 함수입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예제를 보시면 라운드 4.6은 5로 출력이 되고요. 4.2는 4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인자를 하나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소수점을 언제까지 잘라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3.141 5, 9, 2, 6, 5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인 1까지 출력하겠다는 뜻이 되므로 5를 반올림해서 3.142가 출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ort와 sorted입니다. sorted와 sort의 기능은 같습니다. 두 값 모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값을 정렬해 주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값을 반환하느냐 반환하지 않느냐입니다. sorted는 입력값을 정렬한 후 그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는 것에 비해 sort는 입력값을 정렬할 뿐 그 정렬한 값을 다른 형태로 재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A1에 들어간 6, 3, 9가 sort를 사용해서 A2에다가 부여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출력을 했을 때 A1만이 3, 6, 9로 재정렬이 되고 A2는 그대로 넌 값으로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코드를 짜실 때 sort와 sorted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sort는 원본을 건드리지만 sorted는 원본이 아니라 값을 반환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잘 구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tring 함수입니다. 문자의 형태로 객체를 변환하여 돌려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제 예시를 보시면
3이 들어오자 문자열로 3을 반환하고 하이가 들어오자 그대로 하이를 반환합니다. 이 하이를 어퍼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텍스트에 포함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결과값을 대문자로 무사히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um과 type입니다. sum은 입력값을 전부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로 리스트가 들어오자 리스트 안에 모든 요소를 더합니다. 튜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튜플 안에 모든 요소를 더해서 값을 반환합니다. type은 입력값의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함수로 문자열 자료형이 들어오자 스트링을 반환하고 리스트가 들어오자 리스트라고 반환을 하며 파일 관련한 파일 자료형이 들어오자 파일 자료형이라고 반환을 합니다. 다음은 zip입니다. 이 zip 함수는 동일한 개수로 이루어진 자료형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이 zip으로 묶인 경우 바로 반환 값을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리스트에 담아서 확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값을 확인해 보면은 A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와 B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 4가 묶이고 2와 5가 묶이고 3과 6이 묶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스트링으로 넣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스트링은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든 튜플이든 어디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부 문자열이 각각 다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A와 첫 번째 D가 묶이고 두 번째 B와 두 번째 E가 묶이고 세 번째 C와 세 번째 F가 묶여서 이렇게 zip으로 곱게 묶여서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open입니다. 이 open은 파일 이름과 읽기 방법을 입력을 받아 파일 객체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보통 주요 사용 포맷은 이런 형식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원하는 파일 이름을 넣고 뒤에는 모드를 넣게 됩니다. 근데 모드를 이제 생략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략될 경우 기본 디폴트 값이 R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완전히 동일한 기능이 되게 됩니다. 이 붉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드는 주요 4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주요 기능은 위에 있는 3가지까지고요. 밑에 있는 기능은 조금 특별해서 따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파일을 2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바이너리 타입과 텍스트 타입인데요. 파이썬의 바이너리 파일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파일을 뜻합니다. 보통 메모장으로 열리지 않는 모든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정보로 저장된 파일이고요. 대부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을 이진 파일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엑셀이나 워드와 같이 따로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열려야 되는 문서 파일도 이 바이너리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정보 이런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도 이 바이너리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텍스트 파일은 특정한 인코딩이 없으며 그냥 일반 메모장,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 수 있으면 모두 텍스트 파일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소스 코드, 일반 텍스트 데이터, 구성,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로 보통 그렇게 대표되고는 합니다. 보통 세퍼레이트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반점으로 구분되는 CSV 파일이나 탭으로 구분하는 TSV 파일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너리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드에 그냥 B만 넣어서는 안 되고요. 바이너리 파일을 쓰고 읽고 추가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뒤에 모드 부분은 사실 구조가 처음에 기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파일의 타입을 명시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 파이썬에서는 이 텍스트 파일을 기본 디폴트로 보기 때문에 이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텍스트 파일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너리 파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을 명시를 하고 바이너리 파일임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읽기 모드로 불러온다. 바이너리 파일을 가장 끝부분에 글을 추가하는 추가 모드로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바이너리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는 입력한 숫자에 해당하는 범위값을 반복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주로 포문과 함께 사용하고요. 끝 숫자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무조건 끝 숫자로 인지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5는 이 요소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수를 2개를 넣은 경우에는 시작 숫자와 끝 숫자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에서 시작을 해서 10까지 갔지만 1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수가 3개인 경우, 마지막에 세 번째 인수가 들어온 경우 숫자 사이의 거리 규칙을 나타내는 수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부터 10까지 이동을 하지만 2칸씩 건너뛰어서 이동을 한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1, 3, 5, 7, 9로 출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2가 아니라 3이 된다면 1, 4, 7, 그리고 사실 11이 나와야 되지만 10까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11은 출력되지 않아서 1, 4, 7 3개만 출력되게 됩니다. 필터 함수입니다. 필터 함수는 조건에 대해서 참인값들을 묶어서 돌려주는 내장 함수고요. 이 필터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조건 함수와 순회가 가능한 자료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0보다 큰 값을 뽑아내는 함수를 작성한 코드인데요. 이 0보다 큰 값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소 긴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필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코드가 짧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함수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0보다 큰 경우인 것만 새로운 리스트에 적재를 하고 그 리스트를 반환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 필터는 리스트를 본인이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건에 맞는 것만 리턴을 해주면 알아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똑같이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조건 함수 부분엔 무조건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포지티브 함수가 아니라 x는 0보다 클 때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name error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name error는 무엇이냐면 이 전체 코드에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상에 x가 미리 선언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함수 내부에서 선언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 함수를 작성하여서 필터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필터 함수는 함수인 것만 받아서 작동되긴 하지만 이 none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문장을 가지고도 작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값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값이 3인 것만 반환을 하게 되고 false가 탈락, 0, false가 탈락. 따라서 1, 2, 3, true만 남아 4가지 요소의 리스트만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에 들어가는 조건 함수는 앞서서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줘도 되지만 이 람다를
이용해 같은 줄 안에서 간편하게 변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기를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하면 더욱더 직관적이고 간편한 코드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맵 내장 함수입니다. 이 맵은 함수와 순회가 가능한 자료형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맵은 입력받은 자료형의 각 요소로 함수가 수행한 결과물을 묶어서 반환하는 함수고요. 눈앞에 보이시는 요 totimes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의 각 요소를 받아 2를 곱한 뒤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 결과 1, 2, 3, 4에 각각 2가 곱해져 2, 4, 6, 8이 출력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def 예약어를 사용해서 함수를 작성하지 않아도 맵 함수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totimes 리스트에 각 요소가 들어왔을 때 바로 2를 곱해서 반환을 하면 맵이 그것을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바로 출력은 안 되고요. 단지 묶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트 형태로 받아오겠다,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야 2468로 제대로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ef 예약어 대신에 람다를 사용하면 더욱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건 앞서 필터 내장 함수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맵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내장 함수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외장 함수입니다. 외장 함수는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릅니다. 라이브러리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구현해 놓은 프로그램이 모듈화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안에 파이썬 표준 내장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빌트인 모듈과 빌트인이 아닌 모듈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자를 내장 함수, 후자를 외장 함수로 표현합니다. 대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파이썬 표준 내장 라이브러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 다운로드 선행이 필요한 모듈들입니다. 이 내장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다운로드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장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import라고 하는 선행 구문을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예시 있는 랜덤, 리 같은 경우에는 내장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numpy,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외부 모듈로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다운로드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파트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외장 함수 또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외장 함수들을 사용 예와 함께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기본 사용법입니다. 임포트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오른쪽 예와 같이 임포트를 선언하고 사용하고 싶은 외장 함수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만약 이 외장 함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PIP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명령어는 pip install입니다. 이걸 프롬프트에서 하셔도 되고 주피터 노트에서 앞에 느낌표 하나를 붙이고 pip install 그리고 원하는 패키지 이름 해서 설치하셔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근데 이게 간혹 경우에 따라서 PIP가 아니라 PIP3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리눅스 서버를 이제 학교 서버에서 공용으로 학생들끼리 사용하는 경우에 각자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꼭 사용해야 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가 최신 버전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구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용자마다 파이썬 버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버전에 따라서 PIP가 적용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를 간혹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 PIP는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스템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제공하는 변수와 함수를 직접 제어하게 해주는 모듈로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 모듈은 시스템 아규먼트일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아규먼트는 리스트의 형태로 값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적인 점인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아규먼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임포트하였습니다. 이 시스템 아규먼트 기능은 명령행에서 인수를 전달하는 역할이고요. 인자의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예시는 두 인자를 더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인자를 넣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류를 출력하면서 첫 번째 아규먼트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자를 하나만 넣었을 경우에는 하나가 충족되었으니 두 번째 걸 받지 못했다고 오류문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인자를 정확히 넣었을 때 아무런 오류 구문을 출력하지 않고 정확하게 원하는 기능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exit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했을 경우 프로그램을 중단시킵니다. 앞선 실행 예제와는 달리 인자를 모자라게 넣어도 더 많이 넣어도 오류 구문을 출력하지 않고 코드 내에서 if문으로 미리 설정된 구문을 출력하자 곧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여기 하나만 넣는데도 오류를 출력하지 않고 미리 설정한 예제를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 더 많이 넣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가 미리 설정한 경고문을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자 두 개가 들어오자 3 더하기 4는 7이라면서 정확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쉿은 끝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패스입니다. 파이썬 모듈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고요. 이 위치에 있는 파이썬 모듈은 경로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듈이 저장된 경로를 추가하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모듈을 반드시 저장되는 위치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바탕화면, 문서함, 그 외에 뭐 USB 이런 데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따로 개인 모듈을 갖고 있다면 그 경로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것으로 어려운 경로 불러오는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패스를 추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피클입니다. 이 피클은 아주 독특하지만 아주 강력한 외장 모듈인데요. 객체의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며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피클하고 피클이라고 써주시고요. 저장할 땐 똑같이 파일 구문을 저장하듯이 저장해 주시면서 덤프를 덤프로 호출하여서 원하는 데이터와 파일 이름을 저장합니다. 불러올 때는 간단하게 로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로드 해줄 경우 여타 다른 파일과는 달리 저희가 저장했던 자료형 그대로 리스트면 리스트, 튜플이면 튜플, 딕셔너리면 딕셔너리 그대로 저장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쓰일 때가 언제냐면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머신러닝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데이터 값을 다른 데 임시로 저장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이 자료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매트릭스를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저장할 수 있어서 CNN 같은 그런 매트릭스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피클을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은 OS입니다. 이 OS는 환경 변수나 디렉터리, 파일 등 OS 자원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고요. 이 OS environment는 내 시스템의 현재 환경 변수 값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 실행 예제 보시면 앱 데이터는 뭐가 들어가 있고, 홈 드라이브는 뭐고, 홈 패스는 어디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고요. 보통 이런 환경 변수는 자바나 파이썬, 그리고 펄, 또는 C, C++ 이런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환경 변수 값들을 확인해야 될 때 그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왜냐면 이제 환경 변수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굴러오기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도 않고 간혹 아예 켜지지도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커맨드 창에서 요거를 불러서 쓰는 경우도 있고 파이썬 내부에서 불러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값을 꼭 확인해야 될 때 그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다음은 OS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한 함수 몇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런 것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써먹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OS change 디렉터리입니다. 현재 디렉터리 위치를 변경합니다. OS get current working 디렉터리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디렉터리 위치를 돌려줍니다. 다음은 make 디렉터리입니다. 디렉터리를 생성하고요. remove 디렉터리는 디렉터리를 삭제합니다. 단 디렉터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unlink 파일은 파일을 지우게 됩니다. 이거는 디렉터리가 아니라 파일을 지웁니다. 그리고 rename은 전자에 입력한 파일을 후자에 입력한 이름으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OS 시스템입니다. OS 시스템은 운영체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제 명령어나 시스템 자체의 프로그램 및 기타 명령어를 파이썬 내부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렉토리라는 명령을 썼을 때는 현재 폴더에 존재하는 파일과 폴더 목록을 출력하게 되고요. OS 시스템에 그러니까 즉 calculator를 호출하는 명령을 썼을 경우 성공한 경우 0을 반환하고 실제로 화면을 확인했을 때 밑에 이렇게 계산기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OSP 오픈은 조금 독특한 기능인데요.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값을 읽기 모드의 파일 객체로 반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OS 시스템과 같이 여기에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파이썬 내에서 실행을 하면 아까 같이 0 실행됐습니다. 이렇게만 뜨고 저희가 커맨드에서 실제로 실행했을 때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반환해주진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이썬 자체에서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그 결과값을 읽기 모드 형태의 파일 객체로 반환해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커맨드 창에 떴어야 하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셔틀 함수입니다. 셔틀 함수는 파일을 복사해주는 모듈이고요. 동일한 파일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 없이 그냥 덮어 쓰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꼭 이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 방법은 앞선 라이브러리랑 똑같이 임포트하고 셔틀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셔틀 카피를 사용해서 이 럴러바이 텍스트의 내용을 사이렌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로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이렌이라고 하지만 이 사이렌 안의 내용물은 사실상 럴러바이인 거죠. 이 럴러바이는 이제 파일을 새로 생성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렉토리 지정해서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럴러바이 텍스트를 이 디렉토리, 제가 이제 따로 지금 디렉토리가 아니라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그 디렉토리에
이 럴러바이와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럴러바이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이 이 디렉토리 뒤에다가 세이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세이렌이 아니라 뭐 아무개, 버드, 아무거나 그냥 이 경로 뒤에 확장자명까지 해서 붙여주시면 그 이름으로 다른 디렉토리, 지정한 디렉토리 실행되어 생성되게 됩니다. 글롭입니다. 이 글롭 모듈은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이름을 모두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파일을 전부 알려주는 코드인데요. 글로브, 그 다음에 괄호치고 원하는 디렉토리 경로를 명시하신 뒤에 특정 조건에 맞춰서 파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파이썬하고 노란 하이라이트 안에 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별은 메타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수 문자라고 부르는 문자 표현들을 지칭하고요. 이 메타 문자들은 교재 7장에서 배우게 될 정규 표현식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이 별이 별 모양 메타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가만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메타 문자는 반복을 뜻하는 메타 문자인데 이 경우 파일 이름 검색 시에 어떤 텍스트든 이 자리에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파이썬 뒤에 똑같이 같은 디렉터리에 파이썬까지는 전부 그 조건을 만족했지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앞에 파이썬만 들어가고 그 뒤에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로 파일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예시도 마찬가지로 해당 디렉토리 안에 어떤 이름이든 이름은 계속 반복되어서 바뀔 테니까 상관없다. 대신에 PDF인 확장자만 찾아다오 해서 앞에 계속 파일 이름은 바뀌지만 동일한 디렉토리 안에 있는 PDF들만 전부 수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브를 잘 사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파일을 복잡하게 일일이 골라낼 필요가 없이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쏙쏙쏙 디렉터리를 옮겨서 담을 수도 있고 아예 삭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외부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프 파일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임시 파일의 이름을 무작위로 만들어서 반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템프 파일을 선언을 하고 템프 파일로 임시 파일을 무작위로 만들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무작위 이름을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템프 파일에 temporary 파일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바이너리 모드의 쓰기 모드의 파일 개체를 반환을 하고요. 이 템프 파일은 말 그대로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클로즈 해주면 무조건 삭제됩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입니다. 이 타임 모듈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모듈인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끝났는지 그거를 확인할 때 가장 자주 호출해서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이 첫 번째 기능은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지난 시간을 초 단위로 돌려줍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첫 번째 기능이 돌려준 실수 값을 사용해서 년도, 월, 일, 시, 분, 초 등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함수입니다. local time 괄호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썼던 게 고스란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또 내장시키면 이 local time을 또 한 번 감쌀 수 있습니다. 감싸면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돌려주는데요. 저희가 알아보기 쉬운 가장 쉬운 형태.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를 부득불 이렇게 다 써가지고 쓰면 사실 코드가 너무 보기가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요 네 번째 있는 타임, C타임으로 저희가 원하는 시간값을 불러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기능보다는 사실 이 밑에 있는 타임, C타임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C타임을 소개를 할 때 그냥 C타임이라고 읽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change time입니다. 수정된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간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정을 했을 때 그 당시 그 순간의 시간을 기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정 시간은 C타임으로 해서 change time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요 ASC 타임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access, save, change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래 타임, strf 타임. 요거는 정확하게 읽으면 스트링 포맷 타임입니다. 현재 설정된 지역에 기반한 날짜를 스트링 형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스트링 포맷 타임입니다. 날짜 시간 출력할 때 이렇게 앞에 각 옵션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스트링 포맷 타입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출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대로 이거를 쓰셔도 좋고 요거를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능은 2번이 더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스트링 포맷 타입에 사용되는 옵션 코드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 보실 기능은 사실 이게 가장 주요하고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보통 표를 보면서 찾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자주 쓰이는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 페이지에서는 사실 C가 가장 자주 사용되고요. 두 번째 포맷에서는 요 P 그리고 이 X 이 Y, 커다란 Y가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이 대커다란 X도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통 잘 사용은 안 하고요. 가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찾아서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찾아서 보면서 사용을 합니다. 별로 이제 그렇게 막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랜덤입니다. 랜덤은 정말 중요한 파이썬 표준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랜덤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난수를 발생시키는 모듈이고요. 파이썬은 이 랜덤을 호출할 때마다 현재 시각을 seed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seed란 무엇이냐? 사실 이게 난수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이 코드가 난수를 자동으로 랜덤으로 막 뽑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랜덤은 난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알고리즘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내 현재 시각에 따라 그 수를 받아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숫자를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난수처럼 보이는 것이지 진짜로 그때그때 컴퓨터가 알아서 무작위 랜덤으로 숫자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도로 계산됐지만 그게 원래 정렬되어 있던 형태가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랜덤하고 랜덤 선언을 하면은 0.0과 1.0 사이에 난수를 실수 형태로 돌려줍니다. 이 경우 이제 C는 none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사용되는데 보통 이 난수는 이 실수보다는 정수에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수는 이제 random, int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1에서 14의 정수 중 아무거나 뽑아서 아무거나 나에게 하나 반환해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8이 나왔고요. 그 밑에는 45부터 5 사이의 정수 중 난수를 돌려달라 해서 48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드도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드가 설정하지 않으면 파이썬은 항상 이 랜덤이 호출될 때마다 현재 시간, current time, change time, current time을 중심으로 시드를 설정을 하게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시드를 임의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임의로 설정하게 될 경우 항상 고정된 값의 난수만 등장하게 되고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순서대로 새 블록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켰는데 똑같이 1에서 6을 난수로 뽑아달라 했는데도 계속 5만 뽑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시드를 기반으로 고도로 계산되어서 그 중에 맞는 숫자를 하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드가 똑같다면 나오는 값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는 지금 제가 여기서 3번씩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매번 선언할 필요는 없고요. 코드의 가장 상단에 탑에 한 번만 선언을 해주시면은 모든 코드에 시드가 적용되게 됩니다. 랜덤을 응용한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의 저자가 랜덤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랜덤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예제 중 하나고요. 여기 있는 이 랜덤 팝은 저자가 리스트 요소 중 무작위로 하나를 팝시킨 뒤 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꺼낸 요소는 여기 있는 팝 메서드에 사라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팝 메서드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리스트의 인덱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랜드 인트에서 뽑은 넘버는 이 실제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 4, 5의 넘버가 아니라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덱싱인 0, 1, 2, 3, 4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 랭스 데이터의 길이를 재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번호로만 인지를 하니까요. 팝은. 그래서 그렇게 구현한 함수이고요. 그 결과 순서대로 매번 리스트의 길이는 뭐 하나씩 삭제될 때마다 길이가 점점 5, 4, 3, 2, 1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을 때 while문은 true가 아니면 무조건 정지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리스트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정지가 되게 되고 결과를 보시면 5, 3, 1, 4, 2 무작위로 숫자를 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랜덤 초이스라고 하는 코드로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탑이 아니라 그냥 그 숫자 자체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는 인덱싱 값을 뽑기 위해서 랜드 인트를 돌렸지만 아래서는 그냥 이 데이터 자체 1, 2, 3, 4, 5의 데이터 자체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그것을 리무브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위에 있는 값처럼 동일하게 난수로 뽑히게 됩니다. 이 결과값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난수로 숫자를 뽑아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서. 랜덤 셔플, 이거 진짜로 중요한 함수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랜덤 셔플은 리스트 항목을 무작위로 섞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드를 설정할 경우 값이 고정됩니다. 저 예제를 보시면은 앞에 이제 카드, 스페이스 A, 클로버 K, 하트, 퀸, 그 다이아몬드 J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셔플을 시켰을 때 이렇게 보시면 Q, K, J, A로 예쁘게 섞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드를 설정하자.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시드를 여러 번 설정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가장 위에서 탑에서 한 번만 선언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선언했을 시 코드를 실행시키자 연속으로 실행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코드를 실행시킨 그날 날짜야. 2022년 12월 15일 이때 값으로 시드를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셔플을 무작위로 섞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 무작위로 섞는다고 해도 무작위로 섞이되 그 고정된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이 시드를 똑같이 위에다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황이 그렇게 한정적이라서 그렇게 자주 오는 상황은 아니고 보통은 시드를 그냥 알아서 현재 시간에 맞게 알아서 설정되도록 하고 셔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드는 이 날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 단위에 그 밑에 아주 작은 초 단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들어가는 시드이기 때문에 사실 1분 내에 후다다다닥 실행을 한다고 해도 시드를 고정하지 않으면 항상 이 정렬값은 다르게 나옵니다.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 모듈은 웹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모듈이고요. 사실 기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파싱과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외장 함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과 그냥 주소를 쓸 경우엔 브라우저가 켜지고요. 오픈 뉴로 했을 땐 새 창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오픈 뉴 탭으로 했을 때는 새 탭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냥 오픈만 썼을 경우에는 이미 주 브라우저가 열려 있으면 입력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 발표의 가장 마지막 챕터인 스레딩입니다. 이 스레딩은 책에서 한 프로세스 안에서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고급 기술이라고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이 마지막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스레딩이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독특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딩은 반복되는 입출력 코드가 아닌 경우 사용하는 것이 비추천됩니다. 정말로 비추천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시에 일이 진행되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PU 연산 작업이 많은 코드에는 써서는 안 되는 기능이고요. 만약 이걸 쓰게 되면은 파이썬의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 정책 때문에 도리어 처리 속도가 아주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동시 연산을 하고 싶다면 책에서 추천한 스레딩 대신 멀티 프로세싱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 뭐길래 책에서 설명한 스레딩이 동시에 처리되는 작업이 아니게 되는가?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중 스레드의 작동 방식은 해당 애니메이션과 같습니다. 두 스레드가 각각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을 진행하는 것. 근데 실제로는 파이썬은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파이썬은 하나의 태스크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태스크가 일을 하지 못해요. 이걸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파이썬만의 아주 독특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썬은 왜 이렇게 불편한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옛날에 파이썬이 탄생되었을 때 이야기를 조금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파이썬 코드가 생성될 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멀티코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코어마다 따로 프로세서를 수행시킬 수 있지만 그때는 오로지 CPU가 코어가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책상은 하나, 자원도 하나, 시스템 리소스가 하나뿐인 거예요.
코드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난잡하게 다 뒤섞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덮어 씌워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같은 걸 불러가지고 그 같은 거를 네 거니 내 거니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꼬이다가 데드락 상태에 빠져서 아예 이제 프로그램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락을 걸어버리기로 합니다. 왜냐면 그 시대 때는 이 락을 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코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필요한 코드들은 사방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시스템이나 그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코드를 딱 하나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친구가 모든 작업을 끝낸 후에 그런 후에야 그 다음 문이 다음 친구에게 열리고 다음 친구에게 열리고 다음 친구에게 열리는 식으로 자원 관리를 시도했어요. 이게 그래서 파이썬에게 남은 건데 멀티코어가 생긴 이 시대에 와서도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으로 인한 이제 자원 관리가 너무 속도 면에서 이 싱글 스레드 처리를 멀티 스레드가 사실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딱히 정책을 없앨 필요를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한 테이블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데도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기꺼이 이 락을 없애겠다라고 파이썬 개발자가 공언을 했지만 그 누구도 멀티스레드 동시에 일 처리를 하면서 속도 효율 면에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 파이썬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 파이썬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주범은 아닙니다. 오히려 멀티스레드보다 빨라요. 보시면은 5,000번을 세는 코드들인데요. 싱글 스레드로 센 결과보다 멀티 스레드로 센 결과가 느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가 기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다림으로 인한 딜레이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를 사용하면 웬만해서는 다 효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중 스레드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은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CPU 기반 작업이 아닐 때. 두 번째, 코드에 슬립 구문이 들어갈 때, 쉬는 구문이 들어갈 때. 너 뭐 3초 쉬어라, 뭐 이런 구문이 들어갈 때 그 쉬는 사이에 다른 애들이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슬립이 들어가면은 속도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쉬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파일 입출력에 대한 작업을 할 때 그때는 속도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CPU 작업이 어차피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CPU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 입출력,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네트워크 입출력인 경우에는 다중 스레드를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그 다중 스레드가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준다라고 하는 예시도 파일 입출력에 관한 슬립을 사용한 예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정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파이썬에서는 싱글 스레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굳이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고 싱글 스레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동시 연산을 진행하고 싶다면 스레드가 아니라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설명하기에는 이제 너무 깊어지니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